다음 시간부터 몇 시간 동안 논어에 나와 있는 문장을 볼 예정인데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 이해하고 보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아 간단하게 공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공자의 성은 공, 이름은 구입니다. 공구.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9년인 73살에 사망합니다. 중국에서는 옛날 그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 자자를 붙였습니다. 선생님이란 뜻인데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구가 돌아가신 후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후세 사람들이 생각되어서 나중에는 성인 공에다가 자자를 붙여서 공자가 되는 겁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허리인데 박학다식했고 문무에 뛰어났고 키가 2m가 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563년에 여러 나라의 연합군이 복양이라는 나라를 포위하고 오랫동안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포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복양 사람이 성문을 열자 병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문이 내려와 병사들이 갇힐 위험에 처했을 때 공자 아버지 숙량허리 성문을 떠받쳐 안에 갇힐 뻔했던 병사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복양의 성문은 위아래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였나 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공자의 아버지는 노나라의 호랑이라 불리었고 추읍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가문을 잇는 일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에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공자가 살던 당시는 이런 생각이 더 심해 가장 큰 불효는 아들을 낳지 못해 대를 끊는 것이었지요. 공자 아버지 숙량을은 첫째 부인에게서 자녀를 9을 두었지만 모두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어 아들을 낳는데 성공했지만 불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맹피였는데 맹은 맏아들 맏딸 할 때의 첫째를 뜻하는 만맹자이고 피자는 절름발이 피자인데 소아마비 정도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맹피는 가문을 잇지 못할 인물이었습니다. 숙량을은 대를 잇기 위해 셋째 부인을 원했지만 60 넘은 노인과 결혼할 아가씨가 있을까요? 게다가 셋째 부인인데 다급해진 60대 후반의 숙량을은 당시 신분이 낮았던 세 딸을 둔 안양이란 무당에게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안양이 세 딸에게 말합니다. 추대부께서 연세가 많으신데 후손이 없다. 너희들 중 누가 시집 가겠느냐.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묵묵부답인데 셋째 딸 안징제가 아버님이 결단하셨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69살의 숙량을은 15살의 안징제와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숙량을과 안징제는 영험하다는 니구산 아래에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그 덕인지 3년 후인 숙량을 72살, 안징제 18살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니구산에서 빌어서 낳았기 때문에 니구산의 두 번째 자인 구자를 이름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공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공구입니다. 또한 성인식 후에 부르는 이름인 자가 중리인데 둘째란 뜻의 버금 중자와 니구산의 니자를 사용하였지요. 이름을 지을 때는 첫째에게는 맏백자나 맏맹자를 사용합니다. 맏이란 맏아들 맏딸 할 때의 첫째란 뜻이지요. 공자의 형에 맹피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는 둘째이므로 둘째에게 붙이는 버금중자를 자에 사용한 것입니다.
자, 공자는 아버지 본가에서 자라지 못하고 니구산 자락에 있는 어머니 동네 무당촌의 움막인 땅굴에서 자라는데 공자가 3살 때 아버지 숙량을이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땐 그래도 아버지가 재물을 갖다 주어 살림이 넉넉했을 것 같은데 논어에 보면 나는 어려서 가난하고 천했기 때문에 천한 일도 많이 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자와 공자의 어머니는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17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고아가 된 것이지요. 환경이 어려웠던 공자는 어려서 공부할 여건이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늦은 나이인 15살에 공부를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면요. 자, 공부를 시작한 지 15년 후인 30살에는 육예에 능통하였다고 하는데 육예는 예절과 음악, 활쏘기, 마차술, 서예, 수학으로 당시에는 지금의 수능 과목처럼 중요한 과목이었을 것입니다. 10여 년 후인 40살 후반에 벼슬을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55살에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 14년간 유랑을 떠났으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67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며 책을 만들어 고전의 전통을 보존하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서는 자신이 알아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내가 죽은 후에라도 누군가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란 생각으로 책을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제자들을 키운 거지요. 그러다가 73살에 생을 마쳤습니다. 공자의 말과 행동을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정리한 책이 논어입니다. 그러니까 논어는 공자가 엮은 책이 아니고 제자들이 엮은 책입니다. 논어할 때 논자는 토론할 논자로서 공자와 제자, 공자의 제자들 간에 또는 공자와 다른 사람들이 토론한 내용이고 어자는 말씀 어자로서 공자와 제자, 공자의 제자들 간에 또는 공자와 다른 사람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말한 내용을 제자들이 엮은 책이 논어입니다. 자, 공자가 직접 엮은 책도 있는데 당시의 유행가 가사를 모아놓은 책이 시경이고 예절을 기록한 책이 예기, 중국의 공자 이전의 상고시대 정치를 기록한 것이 서경, 자, 지금 주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인 역경,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책인 춘추 등을 공자가 엮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공자와 자란 환경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자는 72살의 아버지와 18살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곳도 따뜻한 방이 아닌 땅굴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불행을 겪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안방이 아닌 마굿간의 말 먹이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하지요. 또 동정녀 마리아,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한 것을 보면 아버지를 밝힐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불행하게 자란 사람들의 생활 유형을 보면 첫째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형이 있고 둘째는 불행하게 태어난 세상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와 돈을 벌려는 유형이 있고 넷째는 자신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공자와 예수님은 이 중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 마지막 유형으로 자신들처럼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요. 공자와 예수님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살았을 때는 유명하지도 않았고 빛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유명해져 후세 사람들에 의해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